네,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원희님, 오늘 시장에서 좀 나름 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일 하락률 순위에서 이제 텔콘 RF 제약이나 에스테파마처럼 요 종목들이 하한가를 맞았어요. 근데 요게 비보종 관련 주들이잖아요. 이 테마주들. 네. 오늘은 좀 이 테마주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테마주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시장에 이제 특정 이슈가 떴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익을 취하고 뭐 그럴 수 있는지.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테마주. 참, 테마주란 게 매력적이죠. 근데 테마주가 양날검이에요. 장단점을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모두가 테마주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마주의 명확한 장점과 테마주의 명확한 단점을 이해하고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 관련된 테마주에서 가장 핫했었던 게 비보존 테마죠. 이거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텔콘 RF 제약과 에스텍파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비보존 테마의 대장주였어요. 대장 말고도 몇 가지의 비보존 관련 테마군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보존 테마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필요한 행위는 어느 정도의 리서치가 필요해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리서치를 하나요? 리서치의 기본적인 방법은요, HTS 뉴스, 구글, 네이버, 요 정도만 찾아봐도 해당되는 테마 관련 주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 해당 종목들을 엿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보여주는 게 좋으니 해볼까요? 같이? 네. HTS에서 한번 해보죠. HTS로 가서 에스텍파마로 가면요, 여기서 비보존이라는 키워드로 치게 되면은 여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뉴스 안에 키워드들이 잡히거든요. 루미마이크로, S맥, A프로젠, KIC 요 정도가 있네요. 그러면은 그냥 넣어줍니다. 요런 애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테마군을 일단 모아놨는데,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특이사항으로 보여지는 거는 하락률이 일단 다릅니다. 얘네 둘은 하한가를 맞았고, 루미마이크로는 하한가 부근이고, 반면에 S맥이나 A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거는 밀접한 관련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얘네가 대장이란 얘기죠. 더 강하게, 상승도 네. 더 오를 강하게 때도 더 나오고. 강하게, 내릴 때도 더 강하게. 그쵸. 상승도 더 강하게, 하락도 더 강하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있어요. 때로는 전체적인 하락을 보게 되면은 대장주 말고 애매하게 찡겨 있는 애가 결과론적인 하락은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당일 하락률은 당연히 대장이 더 강하겠지만, 이게 지속 반복되게 되면은 얘네들은 강한 하락 이후 강한 반등, 강한 하락 이후 반등,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주가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데, 대장주는, 근데 애매하게 걸린 애들은 여기서 찔끔 반등, 찔끔 반등, 찔끔 반등,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올랐는데, 대장주가 아니고 애매하게 엮여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더 떨어져 있는 경우도 테마주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번외의 팁이에요. 이게 종종 발생한다는 게 어떻게 네. 보면 좀 무의미한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뭐냐면 대장주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오르고 얘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무조건 그런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는 반대로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는 하려면 대장주를 하는 게 유리하다, 얘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알 수 없는 거니 알아서 판단해라, 이건지. 아니요. 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공략이나 접근이 가능해요. 리스크가 좀 더 클 뿐이지 조금은 더 매매에 있어서는 더 쉬워요. 근데 관련된 테마의 애매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략이 더 어려워요. 이유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A로 갈지 B로 갈지에 대한 거는 얘가 이렇게 무조건 간다고 딸려오는
그냥 은어적인 표현을 할게요. 쫄따구주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로 간다, 무조건 B로 간다 이런 게 없어요. 자, 이거 다르게 질문하면 대장주는 어쨌든 수급이 붙은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여지가 좀 있지만 얘네들은 수급도 애매하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공략하기가 애매하다 이건가요? 네. 그래서 쫄따구주는 공략하기가 상대적으로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쫄따구주들이 리스크가 더 작은 것 같지만 흐름 자체나 파동 자체가 쫄따구주들이 공략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주 파동의 초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파, 첫 번째 파동이 형성돼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초기, 그러니까 일찍 시작할 때는 쫄따구 쪽에서도 기회는 있어요, 파동이. 근데 대장주의 흐름이 1파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쫄따구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흐름은 A로 갈지 B로 갈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약간은 복불복 흐름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근데 얘가 처음에는 대장주였는데 나중에 이 쫄따구가 대장주로 바뀌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거는 정치 테마나 정책 네. 테마나 뭐 요런 쪽에서 조금 있는 이야기인데 일반적 기술 테마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바뀜이 자주 생기진 않아요. 왜일까요? 목표죠. 물론 테마가 때로는 기술 테마를 제외하고는 신기루성이에요. 신기루성인데 보통 정치 테마, 정책 테마에서는 쫄따구도 대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밝혀지지 않는 인맥, 네트워킹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게 대장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명확한 이슈가 될 여지가 있는데 그 외에 그냥 이런 바이오 테마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존 바이오 테마가 형성된 원인에는 임상실험이나 뭐 이런 새로운 진짜 신약 개발 이러한 명확한 명제가 있잖아요. 그 명제를 행위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해지죠. 뭐 나중에 뒤늦게 밝혀졌다던가 뭐 그런 거를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면 바뀔 여지는 있어요. 근데 네.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쉽지 않고 네. 이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은 더 극단적 예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까지 염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밝혀지고 나서 얘가 대장주가 되고 나면은 그 대장주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되니까 네. 조금 심플하게 가게 되면은 일단은 끊어내고 쫄따구 제외하고 대장주 가지고 본다. 이게 조금은 더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상승 2배, 리스크 2배. 이 얘기 어디선가 들어봤었죠. 트라이랑 비슷한데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근데 테마를 다룸에 있어서 리스크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모순이에요. 그럴 거면 테마주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리스크를 왜 감수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테마주의 가장 큰 장점이죠. 급등, 엄청난 상승. 이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테마주를 공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나는 딱히 테마주를 이용한 건 아닌데 네. 이 상승과 하락 파동 안에서 네, 파동을 이용한 수급을 이용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어딘가에 이제 테마에 걸려 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특별히 난 노린 건 아닌데 그 네. 테마의 악재가 뜨면서 네, 갑자기 막 오늘처럼 이렇게 하한가를 맞아버렸다던가 네, 아니면 막 이렇게 하한가까지는 아니어도 막 큰 폭의 하락을 이제 보여버린 경우 네,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급을 이용한 매매를 한다던가 네, 네,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를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나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어떻게 피한다던가. 되게 그건 간단하게 대답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에이프로젠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네. 에이프로젠은 비보존의 대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최근 흐름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좋든 싫든 1타 쌍피의 흐름이었죠. 비보존도 묶이면서 실질적으로 얘네가 수급이나 수급 동반을 하게 되는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었던 이유 중에는 얘네 모회사라고 보면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이쪽 에이프로젠 그룹사 얘네 자체 호재가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같은 업종의 계열이다 보니까 지분이나 이런 구조 특성상 특히 얘네가 비보존하고도 같이 엮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 보면은 여기 에이프로젠 대표가 우리는 이 비보존과 무관하다 막 이런 네. 해명까지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시장에선 곁다리로 묶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체크할 때 중요한 거는 곁다리로 묶인 것인지 핵심인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곁다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네랑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루미마이크로는 뭐라고 해명을 하든 간에 이걸 곁다리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시장에선 이미 되게 메인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조금 번외적인 얘기로 아실 수도 있는데, 써니전자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네. 자, 대표적인 정치 테마 중에 안철수 테마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테마 관련주랑 엮일 때마다 이 기업은 해명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관련이 없다. 우리는 안철수 관련 테마주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항상 해왔어요. 근데 곁다리로 오르죠. 곁다리 아니죠. 거의 대장급이죠. 그런가요? 써니전자가 대장이라고. 완전한 대장은 아닌데 대장 그룹 중에 하나에 항상 엮여 있죠. 네. 그러니까 완벽한 1등은 아닐지 몰라도 항상 상위 그룹에 써니전자가 섞여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뉴스 나왔을 때만 살짝 뒤로 빠졌다가 결국에 다시 잠잠하다가 새롭게 안철수 테마 다시 반응 오거나 하게 되면 무조건 반응 먼저 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런 게 좀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와 이제 괴리가 있는 건데, 이건 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주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비보존 곁다리, 그럼 곁다리 쪽에서 약간의 악재가 발생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이프로젠 KIC를 나는 비보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에이프로젠 그룹사 자체의 호재나 수급으로 인해서 그냥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직면해서 딱 맞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되게 심플한 대답이 됩니다. 그냥 묶고 가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도려낼 판단을 하든가, 둘 다 가능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묶고 간다라는 거는 묶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후속 흐름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묶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니야, 묶고 간다는 건 이제 별다른 대응 없이 일단 지켜본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흐름을 맞았는지가 중요하겠죠. 실질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종목보다 자신의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중 100%도 넘어서 100%에 이미 오버베팅까지 플러스 한 100%까지 묻었어요. 이미 막 추가 매수에 다 땡겨가지고 비대칭까지 다 해서 이미 나는 계획보다 200% 베팅을 한 상태에서 어찌됐든 간에 곁다리 악재라고 하더라도 비보존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다. 여기서 그냥 묶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악재가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중이 30%에서 40% 정도다, 이 정도 흐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저 악재가 아니라 그냥 수급 원리상으로라도 하락하는 거를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조금씩 더 채울 수 있겠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보존 악재가 떴다 안 떴다라기보다도 이러한 게 떴었을 때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처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이제 비보존 악재가 떴어요. 네. 얘는 이제 뭐 4%,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한 번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는 갑자기 점하를 맞은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테마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단편적인 단점을 잘 보여준 예인데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실제로도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괜찮았는데 잘 매매하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점화입니다.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현실적인 방법 없습니다. 저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죠. 일단 점화라는 얘기는요, 오늘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얘기고요. 점화 말린 상태로 시장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내일도 추가 하락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라도 다 제거해서 파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역시도 눈물을 머금고서 진짜 길게 장기전 싸움으로 끌고 가서 정말 길게 어느 정도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느냐. 마찬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비중이 100% 다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100% 초과한 상태에 저런 걸 맞으면 진짜 이거는 막 못 돌아버릴 버티죠. 지경이겠지만, 네,
아예 진짜 못 버티겠죠. 그러면은 네. 그냥 계좌 깡통 차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게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약간 스윙 관점으로 네. 약간 스윙까지는 아니었지만 비중을 한 30% 채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점화를 맞았어요. 네. 30% 채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존버가 네.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존버도 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존버거든요. 근데 그게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존버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가능합니다. 저도 때로는 두 손 두 발 놓고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단 한 번도 안 맞고서 피해갈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진 못할 거예요. 다만 제가 예상하건대, 저는 참고로 최근에 비보존을 막 주의 깊게 하진 않았었는데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나옵니다. 이건 정치 테마 쪽도 그렇고 모든 테마주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비보존에서 그냥 제가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테마주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결과 발표가 나는 어떤 특정 스케줄 날짜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점상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 임박에 근처에 오면 올수록 리스크가 단순히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거. 차라리 테마주 공략에서 테마주에 리스크 없는 안전한 매매는 없겠지만 그나마 조금 효율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단이 나요. 기대감이 고조된 초반 시점. 그러고서 거기서 끝내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뭐 네.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안 좋다기보다는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매우 좋다면은 막 점상 가고 막 난리 날 수도 있겠지만, 아니, 테마주의 특징이기도 네. 한데 진짜 기대했던 거에 충족한 결과가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재료 소멸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이제 그렇죠. 충족이 됐으니까 오히려 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선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같은 건데, 그냥 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테마주,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됐을 때, 아니면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이런 이제 기술 테마 같은 거는 바이오가 이제 뭐 임상, 1상, 2상, 3상 막 다 성공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공까지 간 것도 아니지만 네. 뭐지? HLB. 네네네네. 뭐 HLB처럼 막 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3상에서 좀 약간 미끌거려갖고 막 주춤하긴 했지만 네. 막 정말 이거 막 10배 막 20배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가능성도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뭐 하는 방식이다, 그냥 노하우 팁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합니다. 이쪽에서 일단 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수익을 저는 포기했지만 대신에 치명적 리스크도 피합니다. 제가 그냥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두세 배 더 가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완전히 꼬꾸라지냐가 나올 수 있는 분기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정치 테마도 그러지만 기술 테마들도 그런 경우가 공존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기술 테마에서 예전에 뭐 3D 프린트나 사물 인터넷 아니면 5G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용화라는 결과 시점을 임박하고서 그전엔 기대감 때문에 막 오르다가 뚜껑 열고 나서 그대로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꼬꾸라지는 경우도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테마주에서 갖고 있는 거의 클래식한 패턴이에요. 결과의 시점에서 두세 배 이상 더 뛰느냐 아니면은 다시 원주가로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 시점에서 두 가지의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난해한 게, 첫 번째는 진짜 기대했었던 목표치를 달성했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령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달성한 이후에 현재 기대감 때문에 오른 주가가 적정 주가야. 이게 물음표라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 시점 포인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난해해요. 물론 올라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생각외로 떨어지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당연히 말릴 방법은 없죠. 근데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는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쇼부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제가 쇼부를 피하는, 뭐 아니면 도를 피하는 이유는 여기서 연결 지역이 지게 되면은 계좌 관리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계좌 관리에서 뭐가 어렵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게 되면 훨씬 좋죠.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 나오죠. 근데 도가 됐었을 때 제가 예측한 범주 안에서 계좌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다 꼬여버려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지난 1년, 2년 농사가 한 번에 다 망쳐질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저게 한 번에 잘 되면은 계좌 관리가 뭐간에 한 10배, 막 20배, 100배 먹으면 그쵸?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담이 작게 주식해서 되겠냐? 네. 남자가 크게 보고 가야지. 네. 뭐 하는 거냐? 주식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투자자가 존재해요. 실제로 스페큘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건 만약에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의 목표는 단순히 1,0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찍어야지 이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성하면 좋지만 그분들은 2,000만 원이 절대 전 재산이 아니며 2,000만 원이 제로화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복권 살 때 1,000원 사듯이 다 날릴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가능한 깜냥의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 가능한 깜냥 아닌데도 막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이쪽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의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은 고급 단어로 스페큘레이터라고 부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불나방 개미죠. 자기가 장렬히 전사할 걸 모르고 그냥 불에 뛰어드는 거죠. 네. 네. 불나방이 되시면은 안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한 거예요? 스페큘레이터 뭐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명확하게 투자자로 분류는 해요. 근데 이거를 투기다, 투자다, 어차피 투자와 투기는 한 끗발 차이인데 잘하면 투자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투자가 맞다 아니다를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최소한 그쪽 영역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자기가 숫자를 컨트롤해서 자기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손정희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고 그분은 근데 뭐 주식 투자자는 아니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주식 투자 트레이더 중에서도 스페큘레이터는 존재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 스페큘레이터가 존재한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거는 있어요. 스페큘레이터가 돈을 많이 벌어? 잘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인정.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을 저는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잘하는 스페큘레이터도 롱런은 잘 못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때 풋내기 배워가던 시절에 놓고 보게 되면은 저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 같은 거네. 최고의 왕관을 한번 쓰는데 그 왕관 쓰고 내려오면 끝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그 왕관 차라리 안 쓰고 나는 그냥 오래오래 계속 기본 이상을 하면서 투자할래. 요쪽 성향에 더 가깝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도박사처럼 되고 싶진 않지만 네. 이 왕관 한번 써볼란다. 한번 왜냐면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없어. 그래서 네. 이거 한번 쓰고 네. 그때부터는 나 꾸준히 할 거야. 이런 거 이제 그때 끊을 거야. 한 번은 근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한번 하고 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하는 진짜 제대로 된 투자해야지.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금 약하게 말하면 담배, 조금 세게 말하면 마약. 못 끊는다는 거죠? 네. 네가 말은 지금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걸 한번 맛을 보면 넌 절대 못 끊어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끊는 사람을 진짜로 못 봤어요. 아니,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하게 되면 있겠죠. 근데 네. 대다수가 진짜 못 끊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래도 나는 끊을 수 있어 하고 나서 끊을래라고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꼭 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궁금한 게 네. 이제 언니님 미국에서 투자 배웠잖아요. 미국에도 이런 사람 만나요? 네, 근데 조금 느낌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칠게요. 완전 스페큘레이터의 S1급 스페큘레이터 애들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이 네. 있고, 일반 기본 베이직 정석 투자 애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경계가 여기서부터가 스페큘레이터고 여기서부터가 스페큘레이터가 아니야, 이런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어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지는, 여기서부터는 당신은 스페큘레이터입니다, 이거를 정해주는 정의 자체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베이직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지되 하이엔드 스페큘레이터보다는 조금 덜 져요. 왜냐면 이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감내를 못하는, 깜냥이 없거나 쫄보 이런 느낌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리스크 훨씬 더 지면서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도 딱 요 정도 부분? 이쪽에 진짜로 롱런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쪽을 쫓아가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말했었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 안 하는 것도 다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정리매매 일주일 아니면 10일 15일 시간 한정 정해놓고 거기서 미친듯이 튕깁니다. 왜냐면 거기서 잘 튕기게 되면 한 번에 100% 이상 나오니까. 저 얼마 전에 정리매매 종목 중에, 지금 종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 때 거의 한 2000% 간 것 같던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다뤄요. 그게 높은 수익을 준다라는 거를 몰라서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자신의 투자 그 다루는 범주 영역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미국을 베이스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 굉장히 상급의 도박사 기질의 그런 투자자들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그냥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성과도 잘 내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되게 뭐 쉽게 말하면은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 부분에 있는 네. 합리적인 스페큘레이터이자 이제 정석적인 투자자의 중간 정도 선에서 네. 하는 그런 투자를 즐겨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요 부분에 있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요 영역 안에는 뭐 테마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그런 구분은 짓는 거는 무의미하다. 뭐 단타든 스윙이든 뭐 그런 건 무의미하고, 네. 요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기는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때 조금 더 구분을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스페큘레이터랑 거의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 했죠 라는 말이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했었던 해치 펀드 뭐 이런 건데, 사실상 요즘 시대에서는 해칭이 잘 안 나오는 시대인 거는 맞으니까 일단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죠. 조금 다시 이제 질문을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요원 애들이 오늘 한가 맞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뭐 네. 저도 그렇고 이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요런 흐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들어가 볼 타이밍을 좀 재볼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왜 한가 간 거야? 찾아봤더니 이거 뭐 네. 되게 단순 그냥 테마의 흐름 중에서 단순 파동인데 좀 세게 맞은 거네? 그러면은 살 기회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찾아봐야죠. 네. 찾아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자마자 나오는 단어가 있네요. 비보존 임상 실패 쇼크. 네네. 텔콘 RF제약 에스텍 파마 급락. 만약에 이게 비보존이 임상 실패다, 확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지는 없어요. 왜 여지가 없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디테일하게 조사가 필요한데, 임상 실패, 뭔가 임상 도전을 했는데 실패 쾅쾅쾅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했어도 다음 재도전, 흔히 법으로 따지게 되면 항소처럼 뭔가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어 없어, 이것부터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여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가 다시 도전하는데 걸리는 의무적 기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을 예를 들게 되면 임상 3상 한 번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나요? 시간 들이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제도적으로 조건부가 있을 거예요. 뭐를 변화를 그렇죠. 주고 같은 걸로 준비 기간도 있고. 네, 같은 걸로 똑같이 동일하게는 그걸 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임상 실패하게 되면은 하한가 이후에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다시 준비해서 재정비해서 다시 도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처음 테마 형성됐을 때랑 비슷하게 다시 한번 형성되는 것 뿐이지. 이거는 뭐 정치 테마도 그렇죠. 대선 도전하면서 갔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로 엮였지만 대선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 다음 대선 왔었을 때 다시 도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밑에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것과 같은 원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테마일 수도 있지만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 리셋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비보존에 대해서 테마주로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가 실패했지만 사실은 이게 정책 착오였어.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뒤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인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테마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함은 드네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좀 기사 대충 읽어봤는데 네. 실패했는데 그 실패 원인이 좀 약간 냄새가 나요. 이게 약간 얘네 네. 이 어디까지나 요 대표의 얘기지만 네. 최초의 통증 강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제 실험 자체 설계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효능이 없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는 이런 여지를 되게 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네. 이게 딱 그런 케이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면은 그래? 그럼 한번 이제 나도 좀 한번 이게 한번 지켜보다가 한번 잡아볼까?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똑같은데 이게 이제 말씀했었던 이 얘기가 의견, 원트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다라고 하게 되면 팩트화가 되겠죠. 한다면 이때, 진짜일 때. 이게 진짜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러해서 얘네들이 다시 실험군에 대한 세팅이나 뭐 여러 가지 재도전, 재시작, 아니면 재설정 이런 걸 합니다라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소식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여기서 일봉상에서 움직임이 그때부터 다시 만들어져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모습하고 되게 흡사할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가다가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확 변화가 됐듯이 여기서도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라서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지켜보면서 있다가 진짜 되는 거래라고 하게 되면 이거 수구벌리랑 동일하죠. 이렇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다면 이때 한다면 초반에 해야 되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네. 원트팩트도 벌써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그냥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간다던가 네. 기대감만으로 한다던가 이제 네. 그런 거는 이제 나의 원트만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지 네. 말아라. 네.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네. 그것만 안 해도 된다. 그게 네. 이제 구체화가 되고 사실화돼서 네. 실제로 눈에 보여질 때 네. 그때 결정하렴. 요렇게 정의를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 빠지고 나서. 왜냐면은 저거 실패했다고 얘네 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 꽤 튼튼한 기업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얘네가 거품을 막 뽀글뽀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 거품이 다 빠져서 원주가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차라리 그때 빌드업으로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묻어두는 완전 스윙으로 가도 되고 뭐 그거는 선택은 되게 다양하겠죠. 네. 근데 거품이 이미 많이 형성됐는데 꺼질 거품이 남아있는데 그 중간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노리고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요 정도 느낌? 그 다음에 테마에서 빠지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와서 테마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소식과 뉴스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하는,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심도 있게 한번 생각만 해보자는 거예요. 이 소식과 뉴스. 조금 더 은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찌라시, 이런 거 테마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 이런 기타 등등의
어찌됐든 간에 소식이나 뉴스들 이걸 이용해서 테마주를 매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꼭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뭐 사실 저거는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네. 너무 궁금했어요. 저 찌라시를 좀 빨리 얻어가지고 네. 되게 눈먼 돈 빨리 벌 수 없나? 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고 사실 지금도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걸 이용한 매매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네. 저게 너무 허황된 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네. 저는 안 하지만 누군가는 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아요. 루트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는 이러한 매매로 진짜 돈 버는 매매가 가능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거의 그냥 합리적인 투자 영역 안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웬만하면은 단정을 잘 안 짓는데 제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찌라시, 뉴스, 소식 이거의 유통 경로는 첫 번째는 해당 기업의 고위급 경영진, 의사결정권자라고 썼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결정한 시점에 바로 알 테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알겠죠. 뭔가 예를 들면 나는 우리 회사 이제 제 3자 배당 유증을 할 거야. 이거 호재입니다. 근데 그거 가장 빨리 아는 사람, 그 의사결정권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권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압니다. 법적으로는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법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도덕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순서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소식통들은 이번에 지인들을 잘 구워 삶아서 로비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그 소식을 조금은 더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하루 이틀이라도 빠르게 먼저 이야기를 전달받고 그거를 찌라시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얘네가 직접 찌라시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게 공식화하고 나서 얘네가 진짜로 그거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식 뉴스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접할 수 있는 거는 5번이 단데 나는 5번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게 많이 없어졌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쪽 소식을 얻기 위해서 였다가 돈을 내면서 유료 구독도 하고 뭣도 하고 찌라시 받기 위해서 막 진짜 비싼 돈도 내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합리적일까요? 여기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급을 이해하면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수급만 이해하게 되면은 최소한 2번부터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거래량이 거짓말 못하는 가장 정확한 뉴스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든 아니든 간에 호재 뉴스냐 악재 뉴스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급 변화가 제일 빠르게 일어납니다. 소식을 알고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먼저 변화하고 그 다음에 공식 뉴스가 나오고 나중에 아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순서가 조금은 달라요. 반대로 현실적인 투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은 뭔가 악재거리가 있구나, 뭔가 호재거리가 있구나, 이거를 먼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현실적인 방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찌라시에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이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는 알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이상 얼마나 갈지는 모르잖아요. 예측이 더 너무 어렵잖아요. 그 예측을 만약에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리적 시간 차이가 되게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어떤 호재였었는지를 알고 나서 이게 더 갈지 더 가지 못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근데 대다수는 공식 뉴스 나오고 나서는 거기서 한 파동 반짝, 분봉상에서 반짝하고 이렇게 도로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요 파동을 놓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보는 분들의 관점이 되게 다르잖아요. 이 영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제가 한 8년 전에 나라면은 지금 여기 이 얘기 듣고서 많은 게 좀 의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찌라시 소식의 가장 큰 단점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야 가짜야를 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루머인지 진짜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가 되려면은 어찌됐든 공식화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가짜라면은 공식화 되기 전에 끝날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아니 뭐 저야 뭐 이해하죠. 네. 일단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욕심을 억누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 찌라시 빨리 알고 싶어, 나 소식 알고 싶어, 이거는 많이 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아하다는 얘기가, 그래 저런 수급 보고 하는 거 좋아. 근데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확인하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나온다. 이 말은 이제 되게 이제 자기식대로 해석하면 조금만 먹자 우리. 조금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약간 그게 조금이 아니야. 계속되면 그게 조금이 아니야. 라는 거를 이해만 시켜준다면 누구나 납득하고 이제 따라해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떨까요? 한 번에 폭식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조금씩 이렇게 먹자. 이거 누구나 알잖아요. 후자가 훨씬 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거. 한 번에 폭식하면 탈납니다. 그리고 특히 찌라시 이용해서 한 번에 폭식하려고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작전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어요. 나쁜 말로 설거지 당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친한 사람들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진짜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내부 소식이래요. 이건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래요. 검증되지 않은 소식. 이걸로 인해서 막 주가가 오를 거래요. 그러니까 미리 사두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믿고서 사는 거예요. 다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스스로 대응이 가능해? 라는 합리적인 질문은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차피 길어진 거. 네. 자, 아까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데, 네. 요즘에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바이오주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악재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오늘 일단 오늘 해도. 근데 네. 이게 악재가 이제 길어진다면 네. 이제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저의 대답은 순리대로. 별로 그냥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 아닐까. 좀 무슨 철학적인 소리야,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막 이럴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영상에 싫어요가 박힙니다.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은데 진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일 것 같아요. 뭐 근본적으로 그 질문을 들여다보면은 바이오주에 대한 또는 제약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얘네들은 테마를 떠나서라도 이 분위기가 조금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미약품 사태 때도 그랬고, 흔히 말하는 바이오 제약주를 이끄는 코스닥 이제 대표급들 주자들이 뭔가 실적도 내고 미국의 임상실험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신약 개발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잘 해내면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역시 제약바이오주가 짱이야, 최고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얘네들 성공시킨다는 거 진짜 어려운데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 게다가 성공해도 그게 그 의미 있는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갈 길은 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미지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건데, 도전을 하는 거니까 실패는 당연히 동반되는 건데,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하면은 역시 제약바이오는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거는 뭐 때문에 굳이 이게 연쇄작용을 할까, 굳이 제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죠. 쟤네들도 실패했는데 다른 애들은 뭐 성공하겠어? 실패했던 애들한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다 시간 지나서 또 그런 이슈 들게 되면은 요번엔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새로운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과 실망감이 무한 반복되면서 주가를 만드는 게 조금은 제약바이오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계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 세계를 인정하고 순리대로 해라. 네. 그 세계에 발 들여놓고서 마치 이게 막 단단한 그 우량주처럼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는 모순 아니냐.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런 투자를 원하면은 시장에 바이오주만 있는 거 아니니 진짜 다른 쪽으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신의 성향,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자신이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스타일이 뭔지 일단 자기의 체형부터 알아라. 계속 그 얘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카페 만들어서 공간을 부여해 드렸으니 걷다가 최대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조금은 더 잘 파악해 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은 피드백 해 드릴게요. 뭐 영상으로 만들어서. 근데 뭐 한두 줄 막 얘기하고서 한 번만 딱 하게 되면 저도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알기는 힘들고요. 최대한 자기 자신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면요.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 새롭게 막 시청해 주신 분들 아직 뭐 이름도 없고 아직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가 됐든 저는 다 퍼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거의 1시간을 했는데 뭐 시장에 대한 얘기라면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 뭐 원론적인 얘기면 원론적인 얘기 아니면 이제 뭐 구체적인 실예를 든 얘기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뭐 여기도 맞고 저기에도 맞는 얘기 같았어요. 오늘은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마련해둔 아까 언니님이 말씀하신 네이버 카페 주식비도 공유 카페에도 오셔서 참여하시면서 지금 영상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에도 좋아요랑 댓글 꼭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